기술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그 기술 때문에 시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든 나라, 아이폰보다 8년 먼저 모바일 인터넷을 상용화한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먼저 만든 사람이 시장을 먹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던 일본, 지금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당시 미국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소니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고 일본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자존심 인텔조차 일본 반도체 기업들한테 밀려서 메모리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CPU 쪽으로 도망쳤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일본의 기술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일본 기업의 글로벌 D램 시장 존재감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계 거시를 지배하던 소니 TV는 5위권으로 밀려났어요. LNG 운반선 시장은요, 한동안 한국조선이 80% 안팎을 가져가며 판을 뒤집었습니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스마트폰, 심지어 테슬라 자율주행 카메라까지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분야들이 하나씩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불과 30년 만에 세계 1등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도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기술 원조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세 가지 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5개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볼 거예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그리고 모바일까지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왜 일본은 추락했고 한국은 올라갔는지 그 숨겨진 원인 4가지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히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일본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일본이 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는 분명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기업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1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락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몰락은 흔히 말하는 경쟁에서 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표현하자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수준에 가까웠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89년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록펠러 센터를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매입 주체는 일본의 미쯔비시 지쇼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술렁였고 미국의 심장이 일본 손에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왔죠.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일본이 얼마나 정점에 올라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 시절 일본의 위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았고 도시바와 히타치는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사실상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일본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가득 메우다시피 했죠. 심지어 미국 산업의 상징이던 인텔조차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고 CPU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 일본은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게 끝이었을까? 바로 이 최전성기의 순간부터 일본 내부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산업,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죠. 1980년대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존재감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D램을 생산하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소니 트리니트론 TV는 전 세계 거시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소니 TV는 5위권으로 밀려났고 점유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9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일본 조선업은 세계 점유율 50%를 넘겼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한동안 한국 조선이 시장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카타르나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 물량은 한국 조선사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배터리는 어떨까요? 테슬라의 첫 번째 파트너는 파나소닉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원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CATL과 함께 글로벌 시장 1위를 다투고 있고 파나소닉은 3위에서 4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극적이에요. 일본은 아이폰보다 8년이나 먼저 모바일 인터넷을 상용화했거든요. 1999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 있는 회사가 있나요? 소니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사실상 철수한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도 하나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카메라, 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이 분야에서 일본의 소니는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 약 50% 내외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그동안 테슬라 역시 소니 센서를 중심으로 사용해왔죠. 그런데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준비하면서 소니 중심이던 공급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LG 이노텍 비중이 컸지만 이후 삼성 일렉트로메카닉스가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 등 주요 모델 물량을 확보하며 공급 주도권이 빠르게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계약 규모 역시 수조 원대로 거론됩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삼성전기가 개발한 차세대 고해상도, 고성능 카메라 모듈이 자율주행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한데 삼성이 그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킨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미래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조차 일본이 한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몰락이에요. 여기서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5개 산업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모바일, 이 5 분야 전부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추월당했거나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패배가 아니에요. 30년에 걸친 체계적인 몰락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품질의 덫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고 아시죠? 일본 반도체는 은행 금고 같았어요. 튼튼하고 안전하고 25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최고급 금고였던 거죠.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실제로 25년 보증을 내세웠습니다.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용으로 설계됐거든요. 은행이나 대기업 전산실에 들어가는 컴퓨터 말이에요. 그런데요, 1990년대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PC 시대가 온 겁니다. 개인용 컴퓨터 말이에요. PC용 메모리가 25년 보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3년에서 5년 쓰면 새 컴퓨터로 바꾸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25년 보증 금고가 아니었어요. 3년 쓸 수 있는 저렴한 사물함이 필요했던 거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일본은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같았어요. 최고급 재료, 최고급 셰프, 한 접시에 50만 원이었죠. 정말 맛있긴 해요. 그런데 손님들이 매일 5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분식집을 차린 거예요. 떡볶이, 김밥, 라면 한 끼에 5,000원이었죠. 맛있고 싸고 빨리 나와요. 손님들이 매일 올 수 있죠. 시장은 뭘 선택했을까요? 분식집이었습니다. PC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졌고 삼성전자는 적정 품질의 제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시장을 장악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미슐랭 레스토랑을 고집했고요.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우리는 최고급이야 라고 버텼거든요. 이게 바로 품질의 덫입니다. 품질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망한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고집했으니까요. 일본 장인 정신 들어보셨죠? 모노주쿠리라고 해요. 물건을 극한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정신이죠. 이게 일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독이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 받아서 빨리 개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출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투자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게 진짜 결정적이었거든요. 반도체 산업은 특이한 산업이에요. 불황일 때 투자해야 호황일 때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거든요. 호황일 때 공장 짓기 시작하면 다 지을 때쯤 이미
불황이 와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불황일 때 투자하고 호황이 오면 그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서 돈 버는 타이밍 산업이에요. 그런데요, 일본 기업들은 불황이 오면 투자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1990년 버블 붕괴 이후로 일본 경영진들이 겁을 먹었거든요. 잘못 투자했다가 회사 망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일단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또 보고서 쓰고 결정은 미루다 보니 투자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정반대였어요. 불황이 오면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남들이 무서워서 움츠러들 때 삼성은 오히려 공장을 더 지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오너 경영 체제였기 때문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결단하면 바로 실행됐거든요. 몇 조 원을 투자하는 결정이 몇 주 안에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회의하고 보고서 쓰는 동안 삼성은 이미 공장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은행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기업은 큰 은행 같았어요. 대출 하나 결정하려면 담당자, 과장, 부장, 이사, 전무, 부사장, 사장 결제를 다 받아야 해요. 안전하긴 해요. 근데 너무 느려요. 결정 내릴 때쯤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삼성전자는 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개인 금융회사 같았어요. 사장이 이거 해라 하면 바로 실행돼요.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잘못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죠. 근데 속도가 빨라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일본은 무너지는 D램 산업을 살리려고 1999년에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NEC, 히타치, 미쓰비시 D램 사업부를 전부 합쳐서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히노마루 반도체, 일장기 반도체라고 불렸죠. 일본의 자존심을 걸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죠. 주문은 취소됐고 메모리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시작했어요. 가격을 더 낮추면서 버티기 경쟁에 들어간 거예요. 엘피다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2012년 2월 파산 보호 신청, 일본 D램 제조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에요. 이후 엘피다는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됐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이 외국 회사에 팔려나간 거죠. 낸드 플래시는 더 아이러니해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누가 발명했는지 아세요? 1987년 도시바의 마스오카 후지오 박사예요. 일본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도시바 경영진이 이 기술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이거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이랬어요. 잠재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거죠. 삼성전자는 달랐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저장 장치로 쓰일 거라고 예측했어요. 막대하게 투자했대요. 결과는요? 기술 종주국 도시바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도시바는 어떻게 됐냐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사업 인수에 실패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이걸 메우려고 알짜 사업부인 반도체 부문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키옥시아라는 이름으로 분리됐고요. 생존을 위해 웨스턴 디지털이랑 합병을 논의하고 있어요. 기술을 발명한 회사가 그 기술 시장에서 밀려나서 사업부를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1분 반도체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요. 1분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품질의 덫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걸 만들다가 시장이 원하는 걸 놓쳤어요. 두 번째 원인은 투자 타이밍을 잃은 거예요. 불황일 때 움츠러들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원인을 살펴볼게요. 더 재밌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갈라파고스 증후군입니다. 갈라파고스 아시죠? 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한 곳으로 유명하죠. 이 섬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물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섬이 고립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진화했거든요. 거북이도 이상하게 생겼고 이구아나도 다르게 생겼어요. 일본 IT 산업이 딱 이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났는데 일본 시장에만 맞춰져 있어서 세계 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이모드예요. 1999년 NTT 도코모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이름이 아이모드였어요.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거든요. 아이모드는 그보다 8년이나 앞섰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메일 보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게 1999년 일본에서는 가능했어요. 소니가 개발한 펠리카 칩으로 모바일 결제도 했어요. 2004년이었죠. 휴대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삼성페이, 애플페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20년 전에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일본 안에서만 통했거든요. 아이모드는 일본 통신 표준으로만 작동했어요. 글로벌 표준인 GSM
TSM 방식이랑 호환이 안 됐습니다. 펠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쓰는 NFC 표준이랑 달랐어요.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본 시장이 이렇게 크고 돈이 되는데 굳이 해외 나가야 해? 이랬어요. 일본 내수 시장이 워낙 컸거든요. 1억 2천만 명이 사는 부자 나라잖아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어요. 근데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글로벌 표준으로요. 일본 기업들은 처음에 아이폰을 깔봤어요. 뭐야 이거? 지상파 TV도 안 되고 원세그도 안 되잖아. 일본 피처폰에는 다 들어가던 기능들이 아이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요? 아이폰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혁명이었거든요.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올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쓰는 그런 개방형 생태계를요. 일본의 폐쇄형 시스템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 빠르게 합류했어요.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일본 휴대폰 제조사들 NEC, 후지츠, 파나소닉, 샤프 이 회사들은 대응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본 국내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게 라고 버텼거든요. 결과는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어요. 지금은 소니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더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아시죠? 일본에서 카카오톡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만든 건지 아세요? 한국 네이버예요. 네이버 일본 자회사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매일 쓰는 메신저가 사실은 한국 회사 제품이라는 거죠. 일본 토종 SNS인 믹시라는 게 있었어요. 페이스북보다 먼저 인기 있었는데요. 모바일 전환이 늦어서 페이스북, 트위터한테 자리 빼앗겼어요. 그 빈자리를 한국 회사가 채운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번째 원인은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이에요. 일본 전자기업들은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칩도 직접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직접 만들고, 카메라도 직접 만들고, 완제품도 직접 만들고,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장점이 있어요. 품질 관리가 쉽고 기술 유치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더 컸어요. 모든 걸 직접 하려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리고 한 분야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반면 삼성은 유연하게 움직였어요. 필요한 기술은 과감히 외부에서 도입했어요. 자기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협력사랑 같이 했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삼성은 경쟁사한테도 부품을 팔았어요. 애플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메모리 들어가잖아요. 경쟁자한테 핵심 부품을 파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은 이걸 상상도 못했어요. 경쟁자한테 우리 기술을 준다고? 미쳤어?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삼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품 팔아서 돈 벌고 완제품으로도 경쟁하면 되지 뭐. 이걸 피자집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전자기업은 밀가루 농장부터 배달까지 전부 직접 하는 피자집이에요. 밀 재배해서 치즈 만들어서 토마토 소스 만들어서 화덕 제작해서 피자 만들어서 배달까지 직접 해요. 품질은 최고죠. 근데 피자 한 판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삼성은 밀가루는 밀가루 전문 업체한테 사고, 치즈는 치즈 전문 업체한테 사고, 자기는 피자 만드는 것만 집중해요. 심지어 경쟁 피자집한테 도우도 팔아요. 어차피 우리 도우가 제일 맛있으니까 팔아서 돈 벌지 뭐, 이런 마인드거든요. 결과적으로 더 빨리, 더 싸게, 더 많이 피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정리해볼게요. 일본 몰락의 4가지 원인. 너무 좋은 걸 만들다가 시장이 원하는 걸 놓쳤고, 투자 타이밍을 잃어서 불황일 때 움츠러들어 기회를 날렸어요. 갈라파고스 증후군으로 일본 시장에만 최적화하다가 세계 시장과 단절됐고,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 때문에 모든 걸 혼자 하려다 속도와 비용에서 밀렸습니다.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본 기술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더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 이야기입니다. TV는 소니. 이 말 들어보셨죠? 소니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TV는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압도적인 화질, 압도적인 브랜드력이었죠. 1990년대까지 소니는 TV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브라운관에서 평판 디스플레이로 넘어간 거예요. LCD 시대가 온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가지로 갈렸어요. 소니는 LCD 투자를 주저했어요. 브라운관이 너무 잘 팔리니까 굳이 바꿔야 해? 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자체 패널 생산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2004년에 삼성전자랑 합작사 SLCD를 만들어서 패널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세계 1위 TV 제조업체가 경쟁자한테 핵심 부품을 구걸하게 된 거예요. 이후 2011년에 소니는 합작 지분을 삼성에 전량 매각하고 패널 생산에서 완전히 손을 떼요. 파나소닉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LCD 대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PDP에 올인한
고민한 거죠. PDP가 뭐냐면요. 브라운관처럼 화질이 자연스럽고 응답 속도가 빠른 평판 디스플레이예요. 파나소닉은 이게 LCD보다 낫다고 확신했어요. 수조 원을 투자해서 아마가사키에 거대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PDP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발열이 심하고 전력 소모가 많고 소형화가 어려웠거든요. 반면 LCD는 기술 발전으로 이 단점들을 극복했고요. 삼성과 LG가 대형화에도 성공하면서 PDP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요, 2013년 파나소닉은 PDP 사업 철수를 선언합니다. 수조 원이 공중에 날아간 거예요. 샤프는 더 비극적이에요. 샤프는 일본에서 LCD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였어요. 세계의 거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미에현 가메야마에 최첨단 공장을 지었어요. 가메야마 모델이라고 해서 일본 내 생산을 고집하며 기술 유출을 막는 전략이었거든요. 2009년 세계 최초로 10세대 LCD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요. 수요가 급감했어요. 삼성과 LG는 가격을 낮추면서 공세를 퍼부었고요. 샤프는 버티지 못했어요.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대만 폭스콘에 인수당합니다. 일본 기업이 대만 회사한테 먹힌 거예요. 그리고 2024년 5월 샤프는 대형 LCD 패널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디스플레이 제조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진 겁니다. OLED는 어떨까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의 최전선이에요. 중소형 OLED, 스마트폰 화면 같은 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이폰 화면도 삼성이 만들거든요. 대형 OLED, TV용이요.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장기간 독점 공급해왔어요. 일본은요, 소니와 파나소닉 OLED 사업부를 합쳐서 JOLED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저가 공정에 도전하겠다고요. 결과는요, 수율 확보 실패, 자금난, 2023년 파산 신청이었습니다. 일본 OLED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예요. 소니는요, 5위권으로 밀려났어요. 점유율 5% 수준이죠. TCL, 하이센스 같은 중국 기업들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TV는 소니라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조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재밌거든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일본 조선업은 세계 점유율 50%를 넘겼습니다. 바다의 지배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LNG 운반선 시장의 80%에서 90%를 한국이 가져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술 표준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LNG 운반선이 뭐냐면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배예요. 핵심 기술은 화물창이에요. 영하 163도 액체를 안전하게 담는 탱크 기술이죠.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이 경쟁했어요. 일본은 모스 방식을 썼어요. 둥근 공 모양의 알루미늄 탱크를 배 위에 얹는 거예요. LNG 운반선 보면 큰 곰이 튀어나와 있는 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모스 방식이에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출렁임에 강해요. 한국은 멤브레인 방식을 선택했어요. 배 내부 형태에 맞춰서 특수 단열재를 붙이는 거예요. 배 모양 그대로 탱크를 만드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모스 방식은 캐리어 안에 동그란 텀블러를 넣어서 옮기는 거예요. 텀블러가 튼튼하니까 안전해요. 근데 캐리어 공간이 낭비되잖아요. 동그란 텀블러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요. 한국 멤브레인 방식은 캐리어 모양에 딱 맞는 사각형 물통을 넣는 거예요. 공간 낭비가 없어요. 같은 크기 캐리어인데 물을 30%에서 40%더 담을 수 있어요. 선주들이 뭘 원할까요? 당연히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같은 크기 배인데 한국 배가 천연가스를 30%에서 40% 더 실어요. 게다가 배 모양이 평평하니까 바람 저항도 적어요. 연비가 좋다는 거예요. 운항 비용도 더 저렴하고요. 결과는요,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배를 선택했어요. 일본 조선소는 모스 방식을 개량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장의 대세가 이미 기울었거든요. 지금 카타르 같은 대규모 LNG 프로젝트 물량은 한국 조선 3사,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일본 조선업은 자국 해운사 물량이나 중소형 벌크선으로 연명하는 수준이죠. 배터리 이야기도 해볼게요. 전기차 시대의 심장은 배터리잖아요. 이 분야에서도 역전이 일어났어요. 테슬라의 첫 번째 배터리 파트너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파나소닉이에요. 일본 회사죠. 테슬라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했어요. 초기 전기차 시장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은 보수적이었어요. 테슬라가 공장 더 지어, 가격 더 낮춰 라고 요구하면 파나소닉은 좀 더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투자를 주저한 거죠. 일본 특유의 신중함이에요. 근데 이게 발목을 잡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반대였어요.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GM, 현대차,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랑 합작사를 만들고 공장을 찍어냈어요.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배터리를 개발하며 고객 맞춤 전략을 폈죠. 결정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파나소닉의 독점 체제가 무너졌어요. 지금은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다투고 있어요. 파나소닉은 3위에서 4위권으로 밀렸습니다. 차세대 4680 배터리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주도하는 새로운 규격인데요. 파나소닉은 양산을 계속 연기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창 공장에 라인 깔면서 양산 시점을 앞당기고 있고요. 속도 싸움에서 또 밀리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역사적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의 몰락, 어디서 많이 본 패턴 같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됐어요. 197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세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빅3라고 불렸어요. 세계 최강이었죠. 그런데 일본 자동차가 치고 들어왔어요. 도요타, 혼다, 닛산. 연비 좋고 고장 안 나고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미국 빅3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본 차 장난감 아니야? 이러면서 깔봤어요. 큰 차, 힘센 차가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과는요, 2009년 GM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 투입해서 겨우 살렸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일본이 미국한테 했던 짓을 한국이 일본한테 그대로 한 거예요. 미국은 너무 크고 비효율적인 차를 고집하다 일본한테 밀렸어요. 일본은 너무 좋고 비싼 제품을 고집하다 한국한테 밀렸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기존 성공에 취해서 시장 변화를 못 읽고 후발주자의 추격을 얕잡아 보다가 뒤져지는 거죠. 이걸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해요. 과거에 성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미래 실패 원인이 되는 현상이에요. 최근 일본 정부가 반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도요타, 소니, NTT 등 일본 대기업 8개가 돈을 모아서 세운 회사예요. 목표가 뭐냐면요, 2027년까지 2나노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는 국가 프로젝트죠. 가능할까요? 업계에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첨단 공정에서 손 놓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TSMC는 이미 2나노, 3나노 양산을 하고 있어요. 이 격차를 단 몇 년 만에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술은 쌓이는 거거든요. 5나노 해봐야 3나노 할 수 있고 3나노 해봐야 2나노 할 수 있어요. 20년치 경험을 건너뛸 수는 없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일본이 한때 세계 최고로 불리던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모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5분야를 보면 일본은 이미 한국에게 추월당했거나 아예 경쟁의 중심에서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보다 자신들이 무엇을 가장 잘해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는 집착했지만 변화하는 수요에는 점점 둔감해졌죠. 불황이 찾아오자 투자는 멈췄고 방어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사이 경쟁자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 과감히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내수 시장의 성공 경험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표준과의 연결은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는 구조 역시 문제였습니다. 속도는 느려져 비용은 올라갔으며 결국 유연한 경쟁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게 됐죠.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서 한때 세계를 이끌던 일본 산업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뭘까요? 1등이라고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1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과거 성공에 취해서 변화를 못 보면 어느 순간 후발주자한테 뒤집어지거든요. 일본은 기술을 발명하고도 졌어요. 한국은 기술을 배워서 이겼고요. 뭐가 달랐을까요? 시장의 변화를 읽는 눈, 그리고 그 변화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실행력이었어요.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 고집하다가는 세상이 바뀔 때 도태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시장이 뭘 원하는지 살펴야 해요. 그리고 변화가 보이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하죠. 남들이 무서워할 때 투자하는 역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든 1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일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해요.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화학물질, 정밀 장비 같은 거요. 2019년 일본이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기억하시죠? 하지만 완제품 제조,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최상위 기술 리더십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 공급망을 보면 변화가 분명히 보입니다. 한때는 일본 소니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삼성 계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망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해서 영원히 1등일 수는 없으니까요. 중국의 추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BOE가 삼성을 위협하고 있고 배터리에서는 CATL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시장의 변화를 끊임없이 읽어야 해요. 지금 잘 팔린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돼요. 불황일 때 투자를 멈추면 안 되고 내수 시장에만 안주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걸 혼자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해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무너진 이유를 보면 명확해요. 변화를 읽지 못했고 타이밍을 놓쳤고 골이 비효율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만 피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실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과거 방식을 버리기 힘들거든요. 일본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는 장인 정신으로 최고 품질을 만들어 그게 우리 자부심이야 라고 하다가 시장을 놓쳤죠. 한국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과 공격적 투자로 이겼어 라고 자만하다가 새로운 변화를 놓칠 수 있거든요. 역사는 반복돼요. 미국이 일본한테 밀렸고 일본이 한국한테 밀렸어요. 다음은 한국이 중국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국이 계속 1등을 지킬 수도 있고요. 뭐가 결정할까요? 변화를 읽는 능력과 과감하게 실행하는 용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해요. 지금 성공이 미래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장이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시장이 원하는 걸 주세요. 불황일 때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투자하세요. 내 좁은 세계에 갇히지 말고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세요. 모든 걸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협력하세요. 이게 일본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적용되는 원칙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일본의 몰락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기술은 충분히 있었어요. 심지어 세계 최고였죠. 문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였어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이 이긴 이유도 기술이 더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본보다 기술이 한참 뒤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읽었고 그 방향으로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기술은 결국 도구예요.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본은 최고급 도구를 만드는데 집착했어요. 한국은 시장이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데 집중했고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최고를 만들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 건가요? 정답은 명확해요. 시장이 원하는 최고를 만들어야 해요.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일본의 몰락 그리고 한국의 부상. 이 드라마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사실 하나뿐입니다. 1등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변화는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변화를 놓치는 순간 선두는 순식간에 짐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자는 이미 판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음 30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변화를 읽는 쪽이 아니라 변화보다 먼저 움직인 쪽만 살아남습니다.